근데 이분들은 누구세요? 저는 한 분은 알고 한 분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유명한 팟캐스트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보이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오늘 보이는 거는 참가인들한테만 보이는 거고요. 네. 네. 오늘 5화 만에 그쵸. 네, 공개 방송인가요? 맞아요. 공지한 적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유리창이 있는 데서 해야 되겠네요. 보이는 라디오처럼. 네. 그리고 또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와, 지난번에는 이제 패트리온 통해서 들어왔는데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팟빵에서 쿨게리란 분이 3,000캐시를 와.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프리카에서는 파프리카 공식 계정이 별풍선을 줬습니다. 한 개. 한 개가 얼마인가요? 한 개가 환전하면은 60원이에요. 오. 원래는 100원인데 사는 사람은 60원이고 드디어 별풍선을 받아보네요. 축하합니다. 40원은 떼고 줬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음. 인기 BJ가 되면 30원만 떼고 뭐 이런 게 있긴 아, 해요. 그래요? 네. 너무 야갔는데?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지금 금요일인데 어제 아침에 AWS 서울리전 장애가 있었죠. 저희도 이제 난리였죠. 장애가 있었는데 아침에 막 출근길에 하필 장애가 나가지고 저는 뭐 차 타고 오면서 여기 있는 낙연님한테 막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안 되죠? 그냥 말로 했어요. 그냥. 근데 그때 상황은 빨리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장애를 한 8시 반쯤? 약간 좀 일찍 인지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내부 서버가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모르겠는데 서버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앱이 안 된다고 이제 저희 회사분이 얘기를 해서 들어가 봤더니 정말 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서 클라우드 와치를 보는데 이게 클라우드 와치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은 서버가 안 되면은 알림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알림도 안 왔었고 클라우드 와치 들어갔는데 날짜가 어제 기준으로 찍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UTC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찍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한 1년 됐나? 1년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로컬 시간으로 잘 찍어줘요. 그쵸. 근데 어제는 제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때는 집에서 들어가 보니까 제 컴퓨터 설정이 잘못된 건지 이제 어제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매트릭들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보통 이제 나보다는 플랫폼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AWS인데.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서버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제 그거 확인한 와중에 갑자기 뭐 다른 서비스들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쿠팡도 안 된다고 하고 배민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뭔가 시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겹쳐 있긴 했어요. 뭔가 이상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제도 실제로 발생을 했고 네, 그랬었죠. 처음에 이제 서버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문제 우리가 잘못한지 알고 그때 막 뭐 투 메뉴 오픈 파일 막 이런 에러가 나고 있었어요. 이제 어제 뭘 바꿨는데 그 파일을 너무 많이 썼나 보다 해가지고 판단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빨리 바꿔치기 하려고 빨리 바꿔치기 한다고 바꿔치기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네트워크가 안 되면서 소켓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그런 거였고 클라우드 와치는 처음에 저는 사실 봤을 때 이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프가 그냥 튀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튀었구나. 서버 디스크가 잘못됐나 보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저녁 11시인가에 클라우드 와치가 딱 끊겨 있고 맞아. 시간을 보니까 좀 이상했죠. 와치로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뭐 그런 에러 느낌인 거죠. 그렇죠. 상황을. 그래서 서버 들어갔더니 서버에서는 뭐 투 메뉴 오픈 파일이니까 우리가 잘못한 줄 알고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DNS라는 이야기가 막 들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약간 그랬어요. 처음에는 DNS 에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팁으로 8888로 바꾸면 된다고 막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해결한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미지 AMI를 구워서 이제 배포하는 회사들은 서버가 막 30대 40대 들어가면 그게 애초에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저희는 또 서버를 지금 교체하고 있는데 그 서버가 뜨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GitHub에서 뭐 SSH 키를 가져오거든요. SSH 키를 못 가져와. 네, 그래서 또 안 뜨고 막. 네, 맞아요. 그쪽 내부 DNS를 사용해서 외부에 나가니까 GitHub을 GitHub의 주소를 못 가져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못 가져왔었고 이게 저희 배포 방식이 카피스트라노라는 걸 쓰고 있어서 그런 건데 카피스트라노를 쓰면서 이 배포를 개발자가 직접 자기 머신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카피스트라노로 배포를 하려면은 머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이제 중간 서버가 있긴 한데 그 서버에서 다시 머신으로 나가는데 그때 SSH 키가 필요한 거죠. 저희는 그 키를 GitHub에 있는 퍼블릭 키로 받아서 셋업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일일이 맞춰주기 위해서. 왜냐면 일일이 셋업을 하려면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장애가 나버리니까 초기화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좀 먹통이 돼버린 거죠.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좀 대응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그 낙연님한테 말했거든요. 왠지 이거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도쿄에 인스턴스를 띄워서, DB는 어차피 여기 있는 거 옮길 수 없으니까 붙을 수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VPC 피어링 하는 거 보고 계셨는데, 그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올해 초인가 일본에서 구글이 DNS 잘못해가지고 그 일본의 유명한 웹 서비스 다 접속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근데 그게 거의 한 8시간 넘게 지속됐거든요. 그리고 막 전파되는데 오래 걸리고. 이건 차라리 아마존이니까 내부 DNS 빨리 바뀌었는데 그때 구글은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왠지 또 그런 거면은 8시간 장애 나면은 문제지 그쵸.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쵸, 크죠. 여기 서울에 이제 1시간 차 타고 딱 도착했더니 해결됐더라고요. 저는 좀 멘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볼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었긴 했어요. 이미 그게 안 돼서 막 들어가서 뭐 NS 룩업 치고 디그 치고 막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제 넘기자고 하는데 잘 안 들어왔죠 사실. 그래서 보고 있긴 했는데 실제로 옮기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RDS 같은 경우는 퍼블릭 열어서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일라스틱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VPC 피어링이 최근에 지원이 돼서 리전 간 VPC 피어링이 열려서 그런 거 사용해 볼 수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도 평소에 셋업을 해놓은 게 아니니까 그 상태에서 라이브로 셋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막 머리가 잘 굴러가진 않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좀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도 잘 버티려고 하면은 미리 셋업을 해놓고서 뭐 스탠바이 시켜놓고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죠. 한 번 있었죠. 왜냐면 이런 종류의 장애가 결국에는 이중화 문제잖아요. 뭐 그쵸. 보통 SPOF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우리가 로드 밸런스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이중화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가 문제가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점점 범위가 커지는 건데 로드 밸런스가 그렇고 더 넓게 보면 이제 한국 리전이 그렇고 심지어는 뭐 도쿄나 근처에 해놨는데 거기에 장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애저까지 쓰고 그런 거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에 정도의 문제라서 중간에 선택하는 거에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거기까지 손이 닿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건 우선순위가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아직 할 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건데 이런 상황이 터지면은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약간이라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일이 많고 그래서 못했다가 이번 계기로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서울 리전에 그러니까 도쿄나 이런 데 리전에 인스턴스를 띄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 리전에 인스턴스가 부족했잖아요. 그 생각이 들면서 급한 상황에서 트래픽이 폭주하는데 서버를 못 주면 도쿄에라도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죠. 그나마 아마존 자기 리즌 끓이는 뭐 VPC 피어링이라도 지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카페24든 이런 데 급하게 구글 클라우드 쓰면 VPC 피어링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 그래서 아마 이번 계기로 제 생각에는 아마존이 돈을 더 벌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멀티 에이젯과 멀티 리전이 사실 쓸모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IT 인프라 담당하는 이제 만약 임원들이나 큰 회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 돈을 따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 예산 같은 것도. 근데 이렇게 크게 장애가 나면 이제 이 핑계 대고 멀티 리전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전에 한번 이제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 구성하는 걸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담당하시는 분이 여러 개 안을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좀 싼 장비로 단일 구성하는 거, 좀 싼 장비로 이제 이중화 구성을 하는 거, 그리고 좀 비싼 장비로 이제 단일 구성하거나 뭐 이중화 구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안을 내놨었는데 결국에는 이중화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중화를 하게 되면은 이중화해서 싼 장비를 쓰더라도 이게 고급 장비 한 대 쓰는 것보다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원급들의 판단이 들어가면은 그럼 네트워크 끊기는 대로 쓰지 뭐 그런 식의 판단이 되는 거죠. 결국에 뭐 인프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고민하긴 할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이중화 시켜라 한다는 게 약간 원칙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긴 한 거죠. 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한번 발생하면 이제 예산도 딸 수 있고 의도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아마존의 그 CTO 무슨 보겔스인가? 그 박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대요. 무조건 아마존이건 뭐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실패할 수 있다. 서버 다운될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자기들은. 저는 이제 어제 아침에 전혀 상관없는 책을 읽으면서 출근했거든요. 장애가 끝나고 나서. 근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은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누구지? 그 앨런 머스크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자기한테 와서 이제 막 이게 이 사람은 투자자고 이 사람은 이제 투자를 받는 입장 뭐 그런 거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류는 언젠가 위기에 처할 걸 너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염병이 돈다거나 해성이 충돌한다거나. 그래서 인류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화성을 가야 된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얘기를 막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로드 밸런스 수준이 아니라 인류 단위에서 단일 장애점을 고민하고 있구나. 행성 다중화. 그쵸. 인류 다중화 하는 거죠. 행성간 분리를 해서.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좀 스케일이 다르구나. 역시 인프라 엔지니어인가? 심지어는 뭐 로켓 기술 그런 거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데 나 이제 배우면서 시작할 거다.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비전만 가지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사업가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좀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구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애 났을 때 이거는 약간 자랑인데 저희가 실검 4위 했어요. 와. 당근마켓이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을 다 이기고 근데 이제 조선일보 손녀는 못 이기고 그건 뭐예요? 네. 조선일보 손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걔는 압도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저희는 어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실수한 거 아니었고 아마존이 한 건데 그 와중에 실검에 올라가니까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음은 아프지만. 네, 마음은 아프지만. 근데 10대, 20대 인기 검색어 넣고 30대부터 50대 사이에 다 4위, 5위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디 행사 가면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저희 서비스를 아예. 네. 어제도 잘 몰랐었죠. 네, 어제도 네. 노션 모임 갔는데 거기서도 모르는 분들 많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자기는 당근마켓 안 쓰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당근마켓 쓰고 있더라. 많이 쓰고 있더라.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반대로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위에 퍼뜨리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또래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고 얘기를 해보면 알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참고로 네이버 실검 4위의 위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가입자가 그렇게 늘진 않았습니다. 네, 약간 기대했는데 네. 잠깐이니까. 네. 네. 이게 그나마 AWS가 장애를 겪으면 우리 서비스 말고 다른 데도 똑같이 다 서비스 장애를 겪으니까 그렇죠. 인프라 엔지니어의 마음이 편하죠. 무겁기는 해도 그래도 이렇게 죄책감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더 큰 회사가 저기 장애나 있으니까 뭐 배민이나 쿠팡도 어쩔 수 없는데 만약 클라우드 막 안 유명한 클라우드 써가지고 거기 장애 나면 그쵸. 우리만 장애 나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잖아. 아직까지는 애저는 스타트업에서 많이 안 쓰는 느낌이죠. 애저 조금 쓰는데 주로 애저가 지금 지난 분기인가 매출인가 순이익 기준으로 1등 했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요? 네. 전 세계. 예. 근데 이제 그건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고 근데 애저는 약간 옛날 전통적인 윈도우 라이센스 쪽에 쉽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영업을 잘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아마존도 뭐 잘하고 둘이 1, 2등 할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스타트업은 애저 쓸 일이 진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애저 쓰다가 안 됐으면 이제 우리만 안 됐다고 또 많이 고통받았겠죠. 아니에요. 애저. 그쵸. 애저 쓰다가 안 됐으면 만약에 기업 내부 시스템이 안 되고 나오기 이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아무도 몰라. 그럼 안 돼서 뭐 AWS가 보상을 해주나요? 보상은 아까 계산해보니까 만약에 2시간 장애 났으면 99.2%? 99.8%에 해당하더라고요. 그 SLA가. 그러니까 0.02%의 장애 시간이에요. 네. 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낙연님 찾아봤는데 한 10% 크레딧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줄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2시간에 10%. 네. 두 시간 10%는 아니고 일비용인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이해한 바로는 일단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존이 SLA를 작년 말에 99.99%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EC2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99.99로 바꿨고 그게 이제 올해 초에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99.99%면은 몇 분이지? 한 달이면은 되게 짧긴 해요. 1시간 안 될 것 같아요. 한 네. 30분이나? 한 시간도 그거보다 훨씬 짧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시간을 초과한 장애가 있었으면은 이제 그 장애 비율에 따라서 크레딧을 주거든요. 뭐 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은 그거는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보상 정책은 이제 크레딧을 주는 거고 그 크레딧은 장애가 나는 서비스들을 쭉 열거해 놓고 그거에 한 달 비용에서 그 몇 퍼센트를 크레딧 주는 거예요. 뭐 10% 혹은 이제 더 많이 장애가 기간이 길었으면 30% 이런 식으로 그 자원에 대한 한 달간 쓴 비용에 대해서 이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이거를 만약에 개인이나 직접 아마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났다는 거를 다 직접 소명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거죠. 복잡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장애잖아요. 네. 그래서 EC2 100대씩 쓰는데 하나 찾아가지고 안 됐다는 거 증명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아마 중간에 벤더가 껴있으면은 거기서 좀 중재를 해주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는 저희도 안내를 받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까 AWS 매니저님이 전화 왔었는데 설명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와서 회사 와서. 근데 아마 그때도 물어볼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또 환불 관련돼서는 메가존이라고 그쪽 파트너사 쓰는데 그쪽에서 또 알아봐 주신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근데 이제 전체 서버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라서 그렇죠. 우리가 직접 다 찾아서 신청해야 된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대한항공은 인프라를 AWS 리전한다는 발표를 해서 장애나기 전에 그러니까요. 바로 직전에 됐잖아요. 바로 직전이죠. 뉴스가 났는데 맞아. 근데 어제 장애 나면서 또 막 기사 난 것들 보면은 이게 해외 클라우드에 의존해서 막 문제가 생긴 거라는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카페24 주가가 막 오르고. 이상해요. 우리나라. 근데 대한항공 이거 이전하는 거 이제 기사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데에 맡긴 게 아니라 LG CNS에 맡겼거든요. 근데 LG CNS가 이제 삼성이랑 뭐 몇 개 해서 SI로 이제 위에 있는 갑 중에 하나들이잖아요. 네. 갑은 아니고 을이겠죠? 네. 근데 이런 데들은 이제 예전에 IDC도 직접 운영하고 이제 이런 대한항공 같은 거 외주 받으면 서버비를 엄청 크게 청구해요. 네트워크 장비까지 다 사는 걸로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매덕이 장비로만 들어가는데 이걸 AWS로 했다는 기사 보면서 왠지 AWS가 우선 영업을 대한항공이 한 것 같고 제가 느끼기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옛날 서버들은 대한항공 같은 데도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이벤트 확 들어오면 죽잖아요. 근데 그런 걸 대응하려면 대응해달라고 LG CNS 같은데 SI 회사 하면 SI 회사는 그럼 서버를 1000대 사야 됩니다. 하고 1000대가 이제 평소에 놀겠죠, 일반적으로는. 그쵸. 근데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 이제 SI도 AWS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대한항공이 AWS 쓰는 게 아니라 외주를 통해서 하는 서비스들도 이제 옛날 IDC처럼 안 하고 왜냐면 초기 비용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성남시의 그 도서관 결제 서류를 다 봤거든요. 최근에 그냥 심심해서 그 성남시의 이제 도서관 특정 부서에 결제 서류 1년치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보신 거예요? 그게 뭐 정부 데이터 포털 뭐 이런 데였을 거예요. 네. 뭐 부서를 딱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부서를 이렇게 막 보면서 보는데 도서관에서 웹서버를 하나 교체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웹서버가 노후화돼서 그거 이제 딱 열면 그 단가랑 다 나와요. 보는데 웹서버를 하나 1000만 원짜리 한 2개 사더라고요, 우선. 근데 그게 그 도서관 하나인데 사람 접속하지도 않는데 예, 뭐 개선된 거 아니에요. 웹 UI 개선된 게 아니에요. 장비만 2대를 우선 1000만 원짜리 사요. 그리고 그 위에 L4 스위치를 또 산대요. 그것도 몇 천만 원에. 또 이게 스위치를 산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EC2로 하면 제일 싼 거에도 이게 도서관 버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일 싼 건 못 버틸 것 같긴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노니까. 네, 그쵸. 나눠서. 그래서 그거 보다가 이제 대한항공 기사를 보니까 이 회사들은 단순히 이제
비용 절감 측면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뭐 SI 외주 주려면 SI 회사들이 뭐 몇 억씩 부르잖아요. 장비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트렌드가 바뀌어서 IDC 쓰는 회사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기관이랑 은행. 네. 그 외에 나머지 작은 회사들은 이제 점점 다. 심지어 지금은 삼성전자도 다 AWS 쓰는 걸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쵸. 어제 기사 중에 빅스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아, 진짜요? 네. 삼성전자도 많이 넘어갔어. 대한항공은 좀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2007년에 한 4년 동안 ERP 시스템을 구축을 했대요. 오라클이랑 같이 그 40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오라클이랑 다시 계약을 해서 이번에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쓰겠다. 그래서 15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됐는데 문제가 많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AWS로 넘어가겠다고 발표한 것 같고, 그 2015년 기사인데 그때도 대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라는 멘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네, 대한항공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네. 제 생각에는 B2C 서비스들은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클라우드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B2C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벤트 같은 거 계속 하면은 클라우드를 써도 인선수 막 땡겨다 써도 다운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수요 예측 불가능한 모든 서비스는 다 클라우드 넘어가지 않을까? B2B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예측 할 수 있으니까 딱 고정된 만큼 쓸 수 있는데, 아까도 이제 장비를 사야 된다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거잖아요. 이제 결국에 트래픽을 맞추려면은 트래픽 최고점 가지고서 그쵸. 장비를 다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무조건 장애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쵸.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견기업들이 먼저 넘어가고 큰 기업들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지금 이스타항공은 보니까 이미 넘어갔다 그러고. 네. AWS 홈페이지에 가면 이스타항공 사례가 아예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잘 옮겼다. 옛날에 얘네가 시드니 쪽에 있는 무슨 호스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좀 느렸는데 그거 AWS 옮겨오면서 뭐 레이턴시도 좋아지고 했다고. 제주항공이랑은 다른 데죠. 네. 왜냐면 네, 다른 AWS 데죠. 행사 가면 항상 제주항공인가가 아니 이스타항공인가 그게? 다른 데긴 해요. 주황색에 뭐 공항이 있어서 이스타. 항상 제주 AWS 행사에서 제주 아니고 이스타. 있더라고요. 이스타였나 보네요. 주황색 이스타. 제주도 주황색 아니에요? 제주도 주황색이었나? 맞는 것 같아요. 다 주황색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한항공 이거 보면서 저는 좀 그 생각이 든 게, 큰 회사들이 돈을 제대로 주고 일 시키면 서비스가 잘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대한항공 이제 예매할 때 저는 그 항공사 직접 가는 거 우선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해보면 대한항공이 제일 잘 만들었어요. 진짜 그 웬만한 우리나라 서비스보다 홈페이지 제일 잘 만들었고, 카카오페이 결제도 진짜 빨리 들어갔고, 홈페이지가 뭐 크롬 이런 데도 다 잘 되거든요. 비행기 예약을 해봤어야지. 대한항공 또 은근 거기 가서 직항 사면 싸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대한항공이 직접 하는지 외주 주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제대로 잘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군요. 근데 AWS도 이렇게 하네요. ODK는 장애에 상관없었나요? 영향이?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서버들이나 이런 구축을 다 오레곤에다가 해놓은 상태라서 일단 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고, 한국 리전에서는 그 S3를 한국 콘텐츠 수급하는 용도로 FTP처럼 사용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는 뭐 딱히 업로드도 안 하셨나 봐요. 안 된다는 연락도 없고, 그냥 저희 메가존 쓰고 있는데 메가존에서 막 아침에 전화가 막 이렇게 많이 왔대요. 너네 한국 리전 쓰고 있으면 문제 있을 수 있다. 네. 왜 안 쓰고 있어서 괜찮은데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메가존에서 저도 차 타고 오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AWS 수준의 장애 나면 모니터링 안 해도 이게 전화해 주는구나. 근데 이게 그 생각이 그 들었어요. 중개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중간 파트너사. 업체 네. 파트너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먼저 연락을 받아서 변명을 하기보다는 먼저 선빵을 날리는 거죠. 네.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우리 지금 장애 겪을 것 같은데 너네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해봐. 근데 대응 못 하더라도 일단 우리한테 욕은 하지 마. 이런 거 아닐까. 피모사 얘기도 재밌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AWS를 이제 도입을 해서 쓰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옮기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거시는 잘 되고 옮긴 부분만 잘 안 되는 장애를 겪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바꾸지 말라고 그렇겠지.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바꾸면 장애 더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저희도 이제 어제 좀 재밌었던 게 클라우드 와치가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재밌는 거는 장애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알림이 왔어요. 서버들이 안 된다. 장애가 거의 끝나자마자 그런 알림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라서 왔어. 되게 근데 타이밍이 그거 보면 참. 그런 거 캐치하는 건 외부 서비스에 써야 된다 봐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이메일을 딱 보는데 좀 워드프레스에 제트팩이란 플러그인 깔아서 쓰거든요, 공짜로. 근데 걔는 서비스 홈페이지 블로그가 다운되면 이메일로 알려줘요. 보니까 저희 그 8시 반 장애 났을 때 왔더라고요. AWS 블로그 2개인데 해주고 애가 제일 빨리 찾았구나. 애들도 AWS에서 못 찾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네. 업타임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찔러보는 용도로. 네.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내부 모니터링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상한 모임에 가서 원데이 이모콘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노션 사용자 모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노션이 뭔가요? 노션이 이제 노트 앱, 문서화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문서를 정리할 수 있는 앱인데 개인들이 우선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베어 같은 노트 앱을 쓰시던 분들이 이제 베어 같은 게 약간 개발자나 마크다운 친숙한 분들이 좋아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사실 뭔가를 추가하려면 뭐 문법을 알아야 되고 뭐 단축키가 있다고 하지만 근데 노션은 그런 부분이 이제 엄청 편해요. 그냥 왠지 뭔가 다 되는 느낌이에요. URL 갖다 집어넣으면 URL 되고 웹페이지 갖다 넣으면 웹페이지가 떠 있고 그래서 이제 비개발자분들이 좋아하는데 개발자들도 요즘엔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한 거는 저희 회사에서 노션 쓰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다른 분들이 쓰는 것도 봤는데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회사에서 팀으로 쓰려면 네.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비용 생각 안 해봤는데 4.99달러인가요? 인당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슬랙 말고 또 하나 고정 지출이 나가는 그쵸? 인당 4달러. 팀은 인당 8달러네요. 8달러? 오, 꽤 센데요? 퍼스널이랑 좀 달라서. 개인이 쓰면은 그냥 인당 4달러 정도로 쓸 수 있고요. 혼자서 같이 공동 편집자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팀으로 쓰면은 인당 8달러? 네, 한 달에? 8달러. 얘기하신 것처럼 슬랙을 같이 쓰면은 그만큼 비용이 더 나간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아직까지는 보면은 개인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노트 앱을 찾다가 이런 신박한 게 있네 하고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아마 팀으로 쓰는 데가 아직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팀으로 쓴다는 게 결국엔 좀 팀 단위 혹은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그쵸. 쓴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대안 툴을 많이 쓰실 거라서 뭐 컨플런스라든지 지라라든지 다 겹쳐 있거든요. 포지션이 노트 앱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 팀 단위로 쓰는 경우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팀 단위로 쓰면서 저희는 전사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회사 인원이 몇 명이죠? 13명? 12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사적으로 쓰고 있어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들을 이제 블로그 글도 쓰셨었고 그걸 어제 가서 공유했던 거죠. 근데 어제 가서 이제 딴 사람들도 다 회사에 이제 속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보니까 어떤 회사는 이제 혼자 쓰다가 옆에 보니까 같은 직군의 디자이너들이 다 같이 쓰고 있어서 회사에 말해서 디자인 팀만 쓰고 뭐 근데 회사 전사적으로는 컨플루엔스를 쓰고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잘 쓰는데 회사는 컨플루엔스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문서화를 막 고민하고 이런 거 문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션 같은 걸 막 쓰고 싶은데 기존 방식대로 그냥 문서화 그냥 있는 정도만 대충 하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니즈가 많지 않은 분들은 컨플루엔스 정도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쓰던 툴이 있으면 또 옮겨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컨플루엔스만 해도 사실 좋은 툴이긴 해요. 사실 더 헬인 문서 툴이 있죠.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썼는데 워드프레스를 MS 워드랑 파워포인트 이게 클라우드에 어떻게 연동되는 방식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특정 파일을 접근하려면 다 권한이 있어야 되고 폴더처럼 마치 구글 드라이브처럼
그래서 오피스 365 아닌가요, 그게? 오피스 365 전이었어요. 그때는 오피스 365가 아니었고 회사 자체 솔루션이 있었고 권한이 없으면 파일이 열지도 못하고 근데 그거를 딱 더블 클릭해서 워드가 열려요 프로그램. 그럼 워드 편집하고 다시 저장하면 거기 들어가고.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근데 그게 옛날 방식의 라이팅을 하던 그러니까 문서화 도구를 하던 분들은 그게 엄청 좋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참고로 제가 예전에 했던 이제 네이버인데 네이버에서 그런 걸 밀던 팀이 있었지만 개발자들은 다 컴플런스 썼어요. 개발자 그러니까 다 거의 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결국 그거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게 구글 드라이브의 전 세대 같은 느낌인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파일 기반이고 네. 그 파일에 접속하는 권한을 그 중간에서 캐치해가지고 뭔가 못하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거는 많이 쓰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툴보다는 확실히 컴플루언스가 좋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컴플루언스 다음엔 이제 노션이 잘만 하면 노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저희 회사에서도 저는 저 오기 전이긴 한데 컴플루언스 쓰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네. 좀 잘 안 됐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이제 발표할 때 그렇죠? 있었는데 네. 우선 느려요. 이게 서비스용으로 쓰셨어요? 네, 컴플루언스 클라우드로 썼죠. 왜냐면 우선 컴플루언스를 설치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애초에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네이버 같은데 큰 회사도 써보면 컴플루언스 관리하는 팀이 진짜 힘들어요. 문서가 많이 생기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느려지나 보더라고요. 컴플루언스를 관리하는 팀 자체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컴플루언스만 한 거 아니고 네. 사내 뭐 인사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 하는 팀이 있었는데 네. 딸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문서가 많아지면 자체 설치도 느려져요. 네이버 정도면 엄청 큰 서버 썼을 거잖아요. 네. 근데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못 따라가요. 업그레이드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컴플루언스를 뭐 본부별로 나누고 조직별로 나눠서 아예 따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컴플루언스는 이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클라우드를 썼는데 클라우드는 그냥 접속 속도가 느렸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편집이 진짜 불가능해요. 모바일에서 마크다운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네, 아니, 지금 마크다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크다운 문법은 아닌데 네. 약간 위키 문법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 쓰면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안 그래도 쓰기 힘든데 그럼 이제 더 안 쓰게 되겠죠 모바일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안 했던 거고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쿠이타라고 일본의 유명한 그 글쓰기 플랫폼이 있는데 쿠이타 팀 이런 것도 고민했었고 저는 에버노트 구글 드라이브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에버노트랑 구글 드라이브 쓰다가 요즘엔 노션 쓰는데 아쉬운 점은 결론적으로는 없어요? 아쉬운 점은 없어요? 노션이에요? 있긴 한데 에버노트보다는 좋아요. 사람들도 다 빨라서 좋다 그러고 반응이 빠르니까. 네, 반응이 빨라요. 참고로 저희가 에버노트 어제 노트 개수를 보니까 3년 동안 1,50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넘게 이제 생성이 된 거죠. 근데 노션은 지금 9월부터 한 3개월 썼는데 2개월? 익스포트한 MD 파일 개수가 400개예요. 훨씬 많이 뭔가 생성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도 좋다 그러고. 구글 드라이브보다 많았죠. 그쵸. 구글 드라이브 한 300개 정도예요. 구글 드라이브는 개수를 못 세는데 이렇게 봤는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있는 문서가 뭐냐면 스프레드시트 뭔가 추출해가지고 공유해주고 싶을 때 스프레드시트랑 구글 슬라이드 같은 거. 왜냐면 저희가 기획할 때 구글 슬라이드로 그냥 대충 하거든요. 네. 캡처해서 그 두 개만 그러니까 오피스 성격에 있는 건 구글 드라이브에 있고 그 외에는 다 이 노션에 있는데 어제 노션 사용 방법 보니까 거기다 만들고 이쪽에다 임포트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베디드? 네. 네, 맞아요. 근데 다른 서비스랑 같이 쓰면서 인베드 다 지원하니까 다른 노트 프로그램이 다르게. 전 노션 보면서 일단은 되게 잘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했었거든요. 일단 거의 완벽하잖아요. 완벽하다기보다 웹앱에 비해서 웹앱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가끔 있죠. 가끔 있어요? 한번 이렇게 싹 리프레시 그게 되잖아요. 걔네가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면은 소스코드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강제로 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제 밤에 작업을 하다가 아침에 와서 뭐 페이지를 보려고 누르면은 그때 리프레시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빼고는 사실 웹앱 치고는 웹앱 느낌이 정말 아예 없는 느낌? 사실 저는 베어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UI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얘네는 이제 네이티브가 아니라 그래서 베어 같은 경우는 iOS 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게 굉장히 큰 한계긴 한데 공유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노션 같은 경우는 아예 웹앱인데도 그런 것도 잘 되고 윈도우에 잘 되고 다른 플랫폼도 다 지원하니까 이제 공유할 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베어처럼 이쁘게 보이고 막 실시간으로 이런 거는
이 정도면 이쁘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디자이너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어제도 발표하신 분 보면은. 그분은 이제 인베디드를 많이 하니까 좋아하셨던 거. 그분도 원래 배웠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인베디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노션 쓰면서 회사 것도 쓰는데 뭐 간단한 노트들 쓸 때는 베어를 계속 쓰긴 해요. 베어에다 간단한 거 쓰고 이제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뽑아가지고 노션에 쓰는데 지금도 사실 애매해요. 저도 어디에 쓸지. 네, 이걸 베어에 쓸까 노션에 쓸까 하다가 나중에 보고 싶으면 노션에 써야지 하면서도 또 베어에 쓰게 되고. 맞아요. 네. 저는 이 접근성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버노트도 원래 처음에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에버노트를 공유 기능이 없었던 시절부터 썼거든요. 그게 옛날에 윈도우에서 에버노트 1점대인가? 그 공유 기능이 나오면서 2점인가 3.0으로 넘어갔는데 클라우드 기능이 그게 없을 때부터 썼는데 그때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은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윈도우에서 뭔가 메모를 남기려고 하면은 메모장을 키잖아요. 그 다음에 막 적어요. 그럼 저장을 하면은 제목 없음이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목 없음 문서가 계속 쌓여요. 그런 식으로 메모를 하면은. 근데 이제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아예 제목 없는 문서 메모장을 만들어 놓고서 그 메모장을 계속 추가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롤 하면은 쭉 모든 메모가 다 보이는 거죠. 그게 너무 편해서 처음에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확장이 됐었고 그게 사람들이 워낙 접근성이 좋고 네이티브 앱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퍼졌던 거잖아요. 사실 뭐 제가 썼던 거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 앱으로서 이제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에버노트가 최근에 많이 한계가 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뭐 CP님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굉장히 느려지고 검색도 힘들어지고 거꾸로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베어나 노션 같은 경우 접근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특히 외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최근에 뭐 드랍박스 페이퍼도 그렇고 뭐 구글 드라이브도 그렇고 전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앱으로 만들어서 한번 딱 보여주면은 그냥 바로 켜서 바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글을 쓰고 싶은 어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면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팀 도입했을 때도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원래는 저랑 CP님이랑 이제 같이 쓰려고 둘이서 깔아 썼거든요. 둘이서 깔아 써서 트라이얼을 했었는데 그때 그냥 우리 둘이 보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공개만 해놓자 해가지고 페이지 다른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여러 번 놨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블록 1000개가 금방 하루 이틀인가 지나서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막혀버렸고 바로 그러면은 결제하셨어요? 그냥 결제하자. 결제하고 써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둘이 좀 몇 개 장애 리포트 쓰고 개발 관련된 거 좀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딴 분들이 확 넘어오더니 갑자기 막 이뻐지고 막 관을 나누고 막 그러더니 뭐가 엄청 생기더라고요. 문서가 갑자기.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약간 블록의 색깔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블록 색도 바꿔놓고 되게 예쁘게 막 문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구나. 근데 이게 페이지 1000개가 아니고 블록 1000개니까 차기는 금방 차겠다 싶네요. 네, 그 블록이라는 게 얘네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블록이랑 단위 쓰는데 블록이 그냥 한 텍스트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목도 한 개의 블록이고요. 거기에 텍스트가 따라와도 한 개의 블록이고 이미지를 넣어도 한 개의 블록이에요. 그래서 1000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맛보기만 해라. 그러네요. 네, 거의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1000개 잘 안 차더라고요. 그래요? 저 제 개인으로 이제 2개 쓰고 있는데 아직도 무료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직 베어로 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쓸 때는 1000개가 생각보다 안 넘더라고요. 저는 이제 1000개는 넘어서 예전에 넘어서 결제를 해서 쓰고 있긴 합니다. 결제하셨어요? 어떤 분 말로는 초기에 쓴 분들은 그냥 공짜로 쓰는 분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좋은 팁은 알았어요. 노션을 모바일로만 접속하면 공짜래요. PC를 한 번만 키면 한 번만 켜서 접속하면 플랜이 바로 들어가는데 절대 PC로 안 켜고 모바일로만 쓰면 공짜라고 합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쵸. 말이 안 왜냐면 되죠. 웹 기반이다 보니까 웹 주소가 다 있잖아요. 네. 공유하는 순간 이제 끝이야. 그럼 그걸 거기서 띄우면 되나요? 크롬에서 모바일 그 유저 에이전트로 해가지고 노션을 이렇게 띄우면 얘들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모바일 앱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모바일 앱에서만 쓰면은 무료다? 그런 거 아닐까요? 모바일 앱에 유저 에이전트 아니죠. 이거 잡아내가지고 애가 쓰는 유저 에이전트가 뭔지 알아요. 뭐 그럴 수 있긴 하겠네요.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좀 재밌는 걸 알아내긴 했어요.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팀 작업을 하려면은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서 팀으로 초대해야지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해서 팀 단위로 쓰는 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어떤 누구셨죠? 와스튜디오의 이해범님이란 분이 노션 가이드를 다 번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서 공동 작업을 하고 계신데 딱 보면서 저 어떻게 한 거지라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와서 고민을 해봤어요. 집에 와서 이게 내가 가진 결제가 된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문서를 그냥 직접 공유해 줄 수가 있거든요. 특정한 사람한테. 그걸 쓰니까 공유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좋은 점은 노션 같은 경우는 폴더 단위로 노트를 다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위 폴더를 공유해 주면은, 예를 들면 너굴님이나 시피님한테 공유해 주면은 우리가 그 디렉토리를 스탠다드 아웃 FM 노트로 통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제 안 하고도 우리 공유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트 생성은 못 하지 않나요? 노트 생성 안 돼. 수정은 되는데, 예, 생성은 안 돼. 생성은 그 페이지 안에서 슬래시 버튼 눌러가지고 생성하는 것처럼 했더니 그건 되네요. 슬래시 버튼 누르면 왜 뭐를 만들 건지 쭉 나오잖아요. 텍스트 텍스트 말고 페이지를 만들었더니 생성이 되네요. 뭔가 아직 못 막은 꼼수가 있나? 못 막은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식으로 생성을 하라고 네. 권장하는 건지. 아니면 오너가 미리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긴 하죠. 그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랑 공짜로 어떻게든 써보려고 제 거 공유해서 막 쓰는데 추가가 안 되니까 그냥 노트 하나에다 그냥 계속 추가하고 있거든요. 저도 와이프랑 쓰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계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의 계정으로 사람 구분 안 하고서 그 네임스페이스를 같이 공유해서 집안일 같은 거, 집안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막 물건 샀던 거라든지 같이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기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제 굉장히 베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모임에도 이제 베어 티셔츠가 있었으면은 그걸 입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이제 베어를 좋아하는데 알아보는 사람 많았겠네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네. 베어는 같이 쓰긴 진짜 힘들어요. 일단 윈도우 환경에서 아예 지원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어는 지원해도 같은 맥OS를 쓰더라도 노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안 되거든요. 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개인 노트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개인 노트로서 굉장히 좋은데 공유를 하려고 하면은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냥 노션을 쓰면 좋겠다 해서 노션을 쓰고 있긴 해요. 이러다가 노션이 다 먹어버리겠어. 실제로 노션이 자기네 컨셉 얘기했던 걸 보면은 한 4가지 정도 될 건데, 노트, 위키, 태스크,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근데 보면은 자기네가 대체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써놨어요. 노트는 구글 닥스랑 에버노트, 그리고 놀리지 베이스는 컴플런스랑 깃허브 위키, 태스크 프로젝트는 트렐로랑 아사나랑 지라. 실제로 트렐로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는 구글 시트, 에어테이블 이런 거 다 적어놨거든요. 실제로 그냥 거의 통합 솔루션 같은 느낌으로 만든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노션이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으로서가 아니라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있는데, 얘네 프로덕트 페이지를 보면은 아마 앨런 케이 같은 사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앨런 케이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미래는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인용하면서 자기네가 뭘 만들고 싶은지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철학이 있어 보여서 좋긴 했어요. 그리고 좀 다른 팀보다 좀 높은 목표를 가지고서 그런 거를 지향해 나가는 모습? 보통 이제 이 정도 완성도로 만들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썼을 때부터 이미 인베드 기능 같은 게 너무 완벽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보통 웹으로 만들면 되게 허접하잖아요.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좀 잘 돼서 좀 신기하긴 했던 앱이긴 해요.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확 들죠. 어제 보면서도 캘린더, 구글 캘린더 안 쓰고 어떤 분이 거기에 캘린더 다 쓰고 트렐로도 안 쓰고 거기 다 하더라고요. 회사 일이랑.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걸 쓸 수 있나? 캘린더인데 알림이 어떻게 오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같이 이제 정렬도 되고 그걸 링크도 서로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이거 왠지 API만 잘 열어주면, 애들이 API 열기 진짜 복잡할 것 같은데 API만 잘 열어주면 노션이 메인 DB가 돼가지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휴가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연동해서 막 하거든요. 이런 걸 노션에 연동해가지고 노션에 API 잘 열어주면 노션이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내부적인 구조를 보면은 얘네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테이블 단위로 문서가 돼버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게 깔끔해서
API로 찌를 수 있으면 그 테이블 연동해가지고 바로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열리기만 하면은. 언제 열어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쵸. 요청은 했거든요. 처음에 열어달라고? 딱 팀플랜 결제하면 거기서 뭐 메일인가가 와요. 자꾸 너네들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들어주고 어쩌고 해요. 돈 냈으니까. 해주고 막 심심하면 거기 오른쪽 아래 물음표에 채팅으로 물어보는 거 막 하는데 거기 신기한 게 누가 답변해줄 때 3명 얼굴이 나와요. 그 직원들 그런 것 같아요. CS 담당 직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채팅으로 답변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표 사진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모티콘 나와서 그냥 누가 답변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깔끔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저희 노트 이제 프라이빗 쓰다가 날라간 분이 있어서 요청해봤는데 그것도 바로 복구해주고 그리고 좀 애들이 생각이 있다고 느낀 게 프라이빗 노트는 날라간 거잖아요. 그거 저는 그냥 내가 관리자니까 애들이 일반적으로 미국 애들 안 그러지만 한국이었으면 내가 복구해달라고 그랬으면 관리자인 나한테 그 노트를 다 줬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제 그런 걸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 사람 계정에 워크스페이스로 복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 있는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그냥 페이지 자체를 웹에다 바로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채용 공고도 만들었었죠. 그쵸. 채용 공고를 노션이 그렇게 하길래 그걸 보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전에는 로켓펀치나 이런 데 거를 링크 걸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채용 페이지 만드는 건 좀 별론 것 같아서 그쵸. 로켓펀치가 깔끔해서 거기 썼는데 노션으로 넘어오고 나서 노션이 훨씬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업데이트도 바로바로 되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게 노션이 계속 좋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동 편집이 정말 잘 돼요. 거의 구글 드라이브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구글 드라이브가 공동 작업할 제일 잘 되는 수준 중에 하나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선에서 크게 차이 못 느낄 정도로 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충돌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만들 때도 이 채용 공고 만들 때도 한 대여섯 명이 붙어가지고 다 같이 편집을 했거든요. 이제 각 세부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세부적인 그 채용 공고는 또 각 직군별로 작성을 하고 또 이제 회사 소개 회사 문화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작성하고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부터 작성했는데 굉장히 잘 협업이 됐죠. 그래서 금방 또 끝났었고 좋네요. 그쵸. 네. 굉장히 잘 됩니다. 노션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에버노트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저는 이제 노트계에서 유니콘이 나오면은 거의 노션이 될 것 같긴 해요. 노션 주식 살 방법이 없나요? 아직은 없겠죠? 이미 투자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들어가 있는데 많긴 하던데. 미국이니까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지? 페인트 칠해주고 뭐 주식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어디였죠? 모르겠어요. 어디였죠? 뭐 실리콘밸리 미드 보니까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페인트 칠해주고 주식으로 받고. 주식으로. 네. 네. 주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쿠팡이 2조 추가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 네. 보고 좀 놀라면서도 왠지 뭔가 결단이 날 것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저는. 결단이 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지지난주인가 지난달에 신세계 그룹에서 이마트랑 신세계 백화점에 온라인 쇼핑 부분만 떼가지고 인적 분할인가 물적 분할인가 해가지고 그 회사에 1조 8천억이 들어갔어요. 와.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온라인 신세계 이마트 관련 온라인 몰은 이 새로운 회사에서만 할 건데 신세계가 8천억인가가 내고 어디 투자회사 두 개인가가 1조를 냈거든요. 와. 그러니까 엄청 큰 물류회사가 생긴 거잖아. 안 그래도 파워가 센데. 그렇죠. 그거 보면서 쿠팡은 어떻게 버틸 수 있나? 돈 옛날에 받은 거 다 썼을 텐데 이랬는데 바로 쿠팡이 2조 나온 게. 안 그래도 3년 동안 지금 기사를 보면 1조 7천억이 넘는 적자 생겨서 자본 잠식 상태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3년, 4년 전에 받았던 돈이 한 1조 조금 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2배 정도를 받아서 얼마나 받았다고요? 3년 전에? 지금. 요번에는 2조 7천억. 그렇게. 아니요. 받은 돈이 그 정도가 되는 건 아니고, 네. 2조. 추가 투자는 2조를 받았대요. 소뱅에서만 한 거예요? 소프트뱅크의 그 엔젤 펀드인가 있잖아요. 비전 펀드. 비전 펀드, 네. 거기서 비전 펀드에서, 네. 추가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저는 조금 이런 기업들을 볼 때 좀 다른 방향에서 봐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자본 잠식 같은 걸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스타트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성장하진 않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적자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투자를 받으면 그 자본으로 굴리는 거잖아요. 네. 투자를 받아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라서 단순히 적자라고 자본 잠식을 얘기하는 거는 되게 과거의 기업들을 판단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의 큰 스타트업들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 다 그런 식이거든요. 테슬라는 잘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대표적이죠. 진짜 긴 기간 동안 적자를. 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적자만 보고서 망해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것 같고, 사실 조금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는 나스닥을 상장을 했어요. 그럼 그게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그 자본 네. 조달의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걔 적자가 나서 더 이상 투자 받을 데가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보통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까지 받게 되는데 그 단계에는 사실은 이제 흑자 전환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존이 지금 그런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 나스닥 같은 데 기업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들인데 적자 기업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라나 컴플러스 만든 데가 아틀라시안이잖아요. 근데 아틀라시안의 재무 구조를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얘네가 적자야? 라고 전 생각했었거든요. 실제 적자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가 흑자였는데 외형 키우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마케팅이랑 돈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적자 상태고, 근데 이제 그게 그 기업의 어떤 안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그렇게 키웠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그대로 계속 힘드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런 걸 놓고 봐야지 그냥 적자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 좀 비전으로 봤던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그 소프트웨어의 공급은 무한대거든요. 왜냐면은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 엄청 중요해요. 마케팅을 가지고서 이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거의 무한대로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류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 만들어 놓고서 비슷한 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엄청나게 큰 걸 만든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이든 뭐든 잘해서 이걸 끌어갈 수만 있으면 공급은 다 할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런 걸로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게임, 지금 치킨 게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게임의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쿠팡은 치킨 게임이고 신세계 이마트는 그냥 약간 좀 막상 보면 신세계 이마트에서 엄청 공격적이진 않아요. 자기들 뭐 적자 나면서까지 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약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쿠팡만 있었으면은 쿠팡이 무조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세계 이마트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쿠팡 돈 떨어질 때까지 계속 버티는 건지. 근데 이제 저희도 요즘에 쿠팡 많이 쓰거든요. 애 태어나면서 쿠팡이 비싼 건 알지만 일요일에도 배송이 오고 애기 뭐 분유 사야 되는데 일요일에 배송이 오고 이마트는 일요일에 문 닫는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쿠팡도 많이 쓰고 이마트도 많이 쓰는데 막 섞어 쓰긴 해요. 어떤 날은 이마트에서 아침 배송 썼다가 막 쿠팡에 아침 로켓 로켓 배송. 네, 로켓 배송 뭐 아침에 오는 거? 로켓 프레시? 그때 누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네 아이들은 로켓 배송이 택배라고 같은 건 줄 안다고? 저희 지난번에 후원해주신 저희 대표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택배를 그냥 로켓 배송이라고 부르는데 네. 로켓 배송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일본이나 미국 보면 택배 박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마존이었잖아요. 네. 약간 한국에서는 로켓 배송이 그런 느낌? 저도 같은 경우도 컬리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컬리, 이마트, 쿠팡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물류 상식 같은 것들 많이 바꿔놓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편해서 또 소비자는 그런 거 쓰다가 망하면 갈아타면 되겠죠. 뭐. 쿠팡이 확실히 배송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 게 원래 쿠팡맨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배송 자영업자들을 흡수를 했었잖아요. 그런 시도도 있었고 그 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얼마 전에는 배송 전문 자회사 로지스틱스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배송을 회사를 만들려면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되나 봐요. 9월에 그 허가를 받았다고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쭉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죠. 배송은 이제 배송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아까 낙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량은 마음껏 집어넣을 수 있다. 수요만 만들어가라 어떻게든. 그렇죠. 그게 되면은 확 올라가겠죠. 쿠팡이 한 2조 2천억 투자 받았다는데 한 1조 써가지고 우리 인수해주면 좋겠다고 장난을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근마켓에서 물건 사면 쿠팡맨이 배송해 주는 건가요? 아, 모르겠어요. 네,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봤었고요. 네. 삼성에서 신입사원 공채에 그 시험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파이썬을 허용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파이썬계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쪽 세계에 머무르기 싫어졌어. 왜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험 때문에 파이썬을 공부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이게, 왜냐하면 저는 자바라는 언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자바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자바를 통해서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바 시장이 굉장히 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로 프로그래밍을 접근하면서 그런 뭐 SI를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개선이 많이 되지 않고 좀 적체되는 경향들이 보여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파이썬도 사실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파이썬이 사실 자바 외의 언어로 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런데 그 신규 진입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이 약간 예전에 낙교님은 얘기해 주셨는데 R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R이 프로그래밍 언어긴 하지만 데이터 분석가들이나 이런 시각화 작업 하시는 분들이 쓰면서 그 코드를 보면 굉장히 프로그래머가 짠 것 같지 않죠? 프로그래머가 짠 것 같지 않고 일회성 코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파이썬 쪽에도 그런 느낌들이 이제 이미 많이 생겨나 있어서 이제 조금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어요. 사실 저 같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루비로 있다는 거죠. 넘어가세요. 루비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루비는 취업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취업이- 쉬워요. 저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학생 윈터 스쿨이라고 학생 인턴을 뽑는 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력서를 쭉 봤어요. 저희는 루비로 코드 문제를 푼 사람만 찾아봤어요. 한 명도 없어. 그렇겠죠. 그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루비로 푼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우리 그 사람을 되게 좋게 봤겠죠. 이게 희소성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뭐 C++이라는 C라든지 자바를 많이 쓸 수 있긴 한데 거꾸로 파이썬이나 루비를 쓰는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는 거죠. 근데 어차피 소수니까 더 찾기도 쉽고 필터링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찾았을 때 루비로 코드를 잘 짜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잘 안 쓰는 걸 쓰고 있으면은 굉장히 튀어 보일 수 있다.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루비 쓰는 회사 은근 많거든요. 그래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 프로그래머스 아까 말한 윈터베리 하는 회사도 레일즈로 돼 있고 저희도 그렇고 저기 뭐죠? 비트벨이라고 그 업비트 자회사 중에 그 비트벨이라고 지갑 만드는데 그쪽 분들도 그전 회사도 레일즈 썼고 지금도 레일즈 쓰시는 것 같고 섞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섞어서 쓰는데 어쨌든 레일즈 쓰는 회사가 그거죠? MBT인가? MBT는 어디죠? 까먹었다. 아무튼 그 회사도 거기 캐시 슬라이드. 네. 그러니까 레일즈 쓰는 회사가 은근 많아요. 근데 아예 이 바닥에 수요가 없어서 파이썬으로 치면 파이썬 쓰는 회사가 10이 있고 학생이 한 100명 있는 느낌인데 네. 루비 쪽은 루비 쓰는 회사가 1 있으면 학생이 0.1이 있어. 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그나마 재밌는 게 최근에는 이제 멋쟁이 사자들이라고 예전부터 네.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프로젝트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루비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루비를 쓰다는 사람 보면은 다 거기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루비를 접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루비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재밌긴 한데 그래도 사람 뽑기는 쉽지 않긴 하더라고요. 학생도 그렇고 경력직 분들은 또 다 어디 가서 이미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삼성에 시험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개발직군 코딩 테스트가 자바랑 C랑 C++만 허용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차피 개발자들은 언어 상관없이 심지어 수도 코딩으로 해도 되잖아요.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사고 능력을 보려는 거면 언어를 따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언어를 따지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마존 이제 한국 그 시험 봤었거든요. 코딩. 걔들은 언어 신경 안 써요. 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도 그랬는데 언어 상관없이 뭘로든 풀어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사이트들은 은근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들도 그렇고 네.
오히려 언어를 제한하는 회사들은 변화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서부터 그 정도면은 어차피 학생들이나 신입을 뽑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언어를 잘해서 뽑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 어차피 파이썬 허용했어도 자바 시킬 거예요. 네. 맞아요. 한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은 언어 상관없이 그냥 자바스크립트든 뭐든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시험 문제를 채점할 능력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리소스를 안 쓰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근데 프로그래머스라는 그런 코딩 테스트 사이트를 쓰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봤는데 굉장히 진짜 잘 돼 있어요. 이게 점수도 나오고 이 사람이 얼마나 풀었는지 얼마나의 시간이 걸렸는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쓰면 언어 상관없이 진짜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텐데 뭐 파이썬 허용한 건 뭐 나쁜 건 아닌데 네, 삼성을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 입장이 돼 보면 이제 프로그래머스 같은 거를 사용할 리는 만무하고 왜요? 할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카카오가 여기 썼을걸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삼성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그걸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채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감독관을 세우는 것도 리소스 낭비라고 생각할 것 같고. 여기 약간 옹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삼성 같은 데도 지능형 은근 외부 아닌가? 솔루션 많이 써요. 오히려 더 많이 써요. 제가 많이 쓰나요? 재밌는 경우 많은 것 같더라고요. 메타버스 같은 것도 거의 전사적으로 써서 네. 제너럴 방 가면 모든 사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너럴 방이 작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몇만 명이 있는 거군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AWS도 가장 많이 쓰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AWS가 그렇게 한국에 공격적으로 들어왔을 수 있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삼성이랑 잘 돼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긴 그럴 수도 하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리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리전에서도 인스턴스 없어서 막 네. 달라고 할 정도라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뭐 좀 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거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루비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번에 프로그래머스 그 이제 코딩 문제를 쭉 보는데 C로 푼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C+. 그러니까 본인이 주려거나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라고 썼는데 알고리즘 맞아요. 문제는 C나 C+로 푼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이제 물어보거나 이러면 알고리즘 이제 준비하고 뭐 이런 학생들을 보면 다 C로 한대요, 애초에. 그게 약간 이런 영향도 있는, 이게 전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내 주력 언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고리즘을 C나 C+로 하는 게 약간.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부분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웹 개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도 과제를 다 C++로 했다는 거 보면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파이썬 쓰는 것조차도 되게 진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파이콘 제일 큰데. 파이썬 제일 큰데. 파이썬이 제일 파이썬 커뮤니티가 그나마 제일 큰데도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커리큘럼에 일단 없으니까. 네. 10년쯤 지나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년? 그렇죠. 왜냐면 제가 거의 대학교 때니까 거의 14년 전? 그때 파이썬 처음 접하면서 할 때 지금 루비보다 못했거든요. 네, 루비보다 못한 취급받고 막 그랬는데 파이썬 절대 안 뜰 언어 같았는데. 그래서 아이디가 네, 아이디에 뒤에 파이가 PY가 들어갔는데 파이썬이잖아요. 파이썬인데 근데 이제 해보니까 진짜 좋은 것들은 결국 나중에 이게 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파이썬 잘 될 것 같아요. 루비는 그냥. 저는 뭐 생태계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 뭔가 있으니까 공부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파이썬으로 검색하니까 뭐가 나와. 따라해볼 수 있겠어. 근데 루비는 뭐 아예 안 나오니까. 여기 낙교님이 글을 안 써서 그래요. 그러네요. 낙교님이 한때 열심히 쓰시더니 네. 안 쓰시더라고요. 다시 열심히 써야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태계가 좀 만들어져야지 많이 쓸 것 같고 파이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입문을 할 때 볼 수 있는 책들이 꽤 많잖아요. 많기도 네, 하고 또 온라인에 많죠. 공개된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루비는 일단 그런 게 아예 전무하니까 일단 알지도 못하고 더 공부해보고 싶어도 볼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학생들은 책을 안 보거든요. 책을 안 보고 다 온라인 강좌나 뭐 유데미라든지 그런 걸 차라리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지식. 그쵸. 그 영어로 막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면은 네. 이제 스스로 하기 힘든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루비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어 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찾아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완벽한 문서화 도구인 노션을 찾으셨으니까 이제 문서화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온라인도 공개해 주세요. 그 노션을 쓰진 않고요. 저는 개인적인 글은 다 배어로 쓰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 글도 배어로 쓰고 있고 어쨌든 쓰시라고요. 노션보다 배어가 좋습니다. 뭐지? 노션인 거 얘기하다가 네. 어쨌든 저도 글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회사는 이제 루비 쓰면서도 얼마 전에 낙교님이 또 회사 안에 글 써서 커뮤니티 이런 것도 잘 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루비 모임도 만들어보고. 네. 그게 좀 고민이 있었던 게 저희가 이제 루비를 중심으로 쓰는 회사고 루비를 가지고 성장한 회사인데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사람을 뽑기 힘드니까.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는 최근에 되게 충격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길랩이거든요. 길랩이 사실은 저는 망할 줄 알았어요. 깃허브도 너무 잘했었고 깃허브 엔터프라이즈가 워낙 큰 데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길랩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었고 다들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길랩이 이제 새로운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걸 보는데 사실 깃허브도 그렇고 길랩도 그렇고 다 루비거든요. 다 루비 온 레일즈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고 길랩은 진짜 코드가 그냥 레일즈 코드예요. 공개가 돼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또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은 루비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차라리 좀 리딩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진취적으로 한번 해보자. 길게 봤을 때는. 짧게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짧게 보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잘 되길. 네.